그렇다면은 이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시기는 네. 대략적으로 언제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3년 연내는 안 온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이제 제 채널에 한 분이 실제 제 구독자께서 댓글로 질문을 주셨어요. 좀 절박하게 질문 주시더라고요. 제 3월이 전세 만기일인데 우리 신혼부부입니다. 우리 동네 보니까 집값이 뭐 50% 정도 빠졌는데 그러면 이제는 저 내 집 마련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 건 뭐냐면 세입자시라면 그 계약을 연장하셨으면 좋겠다. 계약을 연장하되 단기로 연장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께 똑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 가격 조정률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세입자분들이 굳이 전세담보대출 끼고 전세 살아야 되나? 월세 내자. 그게 유리하다. 그리고 전세 살던 분이 월세를 간다면 전세 보증금을 또 저축만 해도 이자가 상당하니까 월세 갖고도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가 월세로 이동한 거예요. 그럼 전세 공급자는 여전히 많은데 그런데 전세 공급은 계속 하고 싶죠. 월세로 공급하던 분도 역시 전세로 공급하고 싶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전세를 선호하고 소위 공급자 입장에선 수요자는 월세를 선호하니까 전세난이 또 다른 전세난, 역전세난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선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세입자가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우리 또 공실 발생하겠네? 그러니까 금매가 발생하는 거예요. 금매가 왜 발생합니까? 내 집을 금매로 내놓진 않아요. 다주택자가, 갭투자자가 금매로 내놓는 거예요. 왜? 공실이 발생하거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그 부담을 대출로 메꿔야 되는데 이자 상환 부담은 더 가중되죠. 그러니까 급해지니까 금매로 내놓는 거예요. 내 집을 가지고 금매로 내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는 다주택자가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상대적으로 세입자가 오히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좀 나의 의견을. 그러면 1년 정도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 입장에서도. 적어도 중개수수료라도 아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계약을 갱신을 짧게 했으면 좋겠다. 길게 하지 말고. 그러면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고 계약 기간을 갱신해도 그 계약일로부터 앞뒤로 한 2개월 정도 버퍼를 두면 좋겠다. 그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세입자가 유리한 유리하니까.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러면 내가 내 집 마련의 시점을 고르기가 더 좋아지잖아요. 앞뒤로 그렇겠죠. 4개월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보여드렸던 주택 매매 가격 등락률이 0에 가깝게까지 왔을 때 혹은 0을 지날 때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을 지날 때 혹은 미분양 주택 건수가 계속 늘어나다가 한두 달 연속 그게 축소될 때 이때 우리는 매수 시점을 골라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성급하지 말고 천천히 내 집 마련의 시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저는 조언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런 무주택자 입장에서 약간 매수자 관점에서 네. 사실 집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그 집값이 떨어지는, 즉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 오는 게 사실상 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좋은 그런 그렇죠.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위해서 지금 뭐 여기저기서 현금을 또 모으고 계시는 분도 맞아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한 어느 정도까지 좀 현금을 모으면은 좀 적절한 시점에 좀 집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다 네. 말씀드린 그렇고 서울하고 수도권만 그냥 말씀드리면 네. 그 요즘 저 자산을 모으시는 분 중에 이런 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세 자기 자산 한 4억 들고 계시다가 대출 뭐 2, 3억 이렇게 아파트 해서 7억짜리 살다가 과감하게 그냥 그분이 이제 요즘 유튜브 참 힘이 큰 것 같아요. 여기 듣다 보니까
그 돈을 이제 은행에 5.5%까지 갔었잖아요. 한때 저축은행이 맞아요. 그러니까 5.5% 계산하고 그냥 돈을 갖다 다 빼서 대출 이자 안 내고 그냥 과감하게 자기가 조금 가족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렴한 빌라로 그냥 1, 2억짜리 전세를 들어가서 2년을 버티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2년 할 때 4억의 이자에다 이렇게 하면 돈이 몇 천만 원이 그냥 들어와요. 근데 집값이 또 그만큼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접점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뭐 이런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차지하고 네. 그만큼 이제 현명해지는 거죠. 무주택자분들도.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워라밸을 아시잖아요. 폼나게 살자 뭐 그렇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다들 시장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 느끼시고 예전에 IMF 때나 글로벌 때 아나바다 운동 있었잖아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뭐 이런 개념이 네네. 뭐 당근마켓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실리적으로 막 무슨 또 챌린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저 셀러리맨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명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 준비를 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주택 가격이 적정 부담할 수준까지 내려와줘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체크하실 건 뭐냐면 본인의 자산에 맞춰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가정할게요. 안 사면 안 살수록 가지신 분들 중에 다주택자분들 중에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 세금 보유세 내야죠, 사실은. 적정하게 하면 집값이 안 오른다고 판단되면 그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기 힘듭니다. 부담됩니다. 집값이 안 오르는데 관리비만 더 들어가고 감가상각만 나가고 안 오른다. 안 오른다는 건 뭐예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무주택자들이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다 안 산다. 그냥 전세 월세로 산다. 물론 또 반대로 전세 월세 막 올리라고 그럴 수 있겠죠. 뭐 이런 막 세대 갈등이 일어나겠지만 하여간 그냥 여담으로 드리자면 사는 사람이 적어지면 주택가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는 것을 권유하는 층은 정해져 있잖아요. 투자한 분들과 투기한 분들과 건설사 입장이잖아요. 금융사 입장. 금융사는 집값이 내려가기를 절대 바라지 않죠. 아, 그렇겠네. 그 금융사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뭐 수석위원 이런 분들이 하는 거를 또 받아주는 언론사도 문제인 거죠. 공정하지 못한 전문적인 의견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적어하지만 하여간 무주택자분들 중에서는 핵심은 그거죠. 현재 주택가격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충분히 빠지면 사지 말래도 살 분들이 많은데 자산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40년, 50년 모기지를 했을 때 그 이자 내는 거나 부담이 주택가격이 간단하잖아요. 10억짜리인데 이게 6억으로 내려오면 50년 모기지, 20년 모기지 할 거 50년을 하면 부담이 반으로 줄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그 비율은 제가 볼 때 DSR이나 이런 개념을 따져보면 거의 20에서 25%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 얘기는 그거죠. 무주택자분들이 암만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거는 단편적인 거고 전체적인 국가 경제의 앞으로를 볼 때 주택가격이 충분히 적정하게 내려오는 게 1번이라고 봐요. 저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드리신 말씀은 주택가격이 정정하게 뭐 만약에 뭐 2억대로 다 조정이 됐어요. 2억대로 됐는데 사람이 이제 그럼 2억으로 편하게 살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럼 돈을 막 모을 거 아니에요. 모으다 보면 어떤 인간들의 어떤 공통점 역사적으로 보면 집을 멋있게 꾸미고 싶잖아요. 크게 만들고 싶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게 뭐냐면 싱가포르 그쪽에 그 주택 정책이 공공주택인데 거의 90%가 공공이잖아요. 10%의 민간 시장에 사람들이 계속 가요. 주택가격이 올라요. 암만 좋게 해놔도 인간의 욕구는 뭐 하느님이 만들어 놨지만 더 성장하려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독일이나 덴마크 이런 데 공공주택이 많아요. 스웨덴 같은 데 공공주택이 많아요. 막 40%가 공공주택이에요. 근데 민간 시장이 계속 올라요. 그건 뭐냐면 공공주택에서 충분히 살면서 안정된 주택 가격이 있다 할지라도 자본주의 시대에서 거기서 돈을 충분히 모은 계층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분위별로. 그렇죠. 그 사람들은 더 좋은 집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게 아주 안정적인 자본주의의 어떤 변화된 좀 한일보 나간 자본주의 주택시장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냥 우리 안에서 그걸 갖고 막 없는 집 있는 집 막 박터지듯이 싸우는 이런 모습, 거기서 또 이득을 취하고 거기서 정부는 그걸 쳐다보면서 또 냉온탕 정책을 하고 국민은 엄청 피곤하고 우리 앵커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무주택자들은 언제 사야 돼요? 이게 웃기는 질문인 거죠,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조금 외람된 질문이지만, 그럼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언제 사냐? 일단,
똑같은 값에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사는 게 제일 난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집값은 또 반등하잖아요. 또 실소자와 어떤 프라이스 리더들의 어떤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 또 시장이 달라지거든요. 여러 가지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편하게 드릴 말씀, 무주택자분들은 여건이 되신다 하면 일단 본인의 소득이 이 집을 샀는데 내 소득이 안정적이고 쭉 유지되는데 부담할 돈이 한 2, 3일 동안 25%나 30%다. 이러면 언제든지 사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네네. 제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나머지 생활이 가능하다. 근데 20, 30% 부담된다. 그럼 나머지 그 생활이 유지가 되면서 편안한 집에서 집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에 다른 발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과 편익비용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네. 계산으로 뭐 학자들이 논문을 쓸 줄 모르겠지만 그걸 계산하면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본인의 현재 상태가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되죠. 그러면 정부가 던지는 사전청약이라든지 공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 브랜드 요새 네이밍 때문에 많이 고민들 하시지만 요번에 제가 알기로는 공공주택도 OEM 형태로 해가지고 OEM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브랜드를 붙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LH면 LH 자이 뭐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그쪽에 좀 저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공공분양주택인데 브랜드화 되고 분양가는 저렴하다. 그러면 이거는 들어가실 만 하잖아요, 충분히. 거기서 만약에 정책자금까지 좀 지원돼준다. 이러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거는 미흡하잖아요. 뭐 취득세 200만 원 한도 가면 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금리가 높으니까 계산이 좀 안 나오는 가격이니까 수요가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조정이 충분히 겪어지고 나면 이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청약을 할 때는 기존 시세에 딱 기준 맞추셔가지고 기존 주택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보시기에. 그러면 청약가가 이거보다 분양가 5%가 비싸다. 그럼 5%랑 차이는 못 가요.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만하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근데 그거를 기존 시세가 내려오니까 이것도 더 내려준다 이렇게 대충 계산하면 안 되고 기존 시세가 충분히 빠졌다. 그런데 분양가가 5%이거나 같다. 이러면 들어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기존 시세가 덜 빠졌다. 그럼 이걸 역으로 그 퍼센트만큼 다시 올려서 상향해가지고 비교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기존 시세가 충분히 빠졌을 때는 5% 상하에서는 들어가셔도 되고, 여러 개 될 때 10%, 20%면 좀 생각을 하고 기다리시는 게 낫고. 근데 이제 기존 주택이 덜 빠졌다. 이거는 충분히 기다리는 게 낫겠죠? 덜 빠졌는데 그 와중에 입주 물량이 있다. 이건 더 기다려야겠죠? 그렇죠. 덜 빠졌는데 입주 물량이 없다. 근데 동네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고 결혼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한 것 같다. 근데 분위기가 자꾸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러면 집값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이 이거 충분히 시세가 조정이 됐다고 판단됐을 때 본인의 부담이 30%가 안 넘으면 소득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30% 안 넘으면 그때 그냥 뭐 보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사셔서 편하게 사시면서 그 고민하는 시간에 다른 데서 수익을 벌고 뭐 할 때 많잖아요. 뭐 주식을 하시던 뭘 하시던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던 돈을 따지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사업을 하실 때 또 마음이 편하니까 더 잘 될 거고 전세는 사시면 아시지만 요새 갱신 때문에 4년이지만 그냥 알게 모르게 압박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하면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뭐 이런 거 다 환산하면 제가 볼 땐 30% 이하일 때는 언제든지 가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40%, 50%는 좀 부담된다. 제가 볼 때 그건 무리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조하시고 계산 한 3일이면 하지 않을까요? 2, 3일이면? 맞아요.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뭐 절대 집 사면 안 된다. 네. 아니면 올해 기회를 잡아야 된다. 네. 약간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약간 다 해당되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 집을 사면 안 된다. 네네. 올해 집을 사야 된다. 네네. 이게 참, 사람들마다 뭐, 그 입장은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보고 정말 좋아하는 친동생이 있는데, 친동생이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집을 사라고 할 거예요, 말라고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 있는 그대로 생각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친구가 웬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급하지 않으면 좀 더 기다려보자. 다만 이제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가 살려고 하는 그 집에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는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아마도 저는 한 몇 가지 지표를 꼭 확인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업다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봐도 길게 오르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랬을 때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게 첫 번째는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동안 정말 길게 많이 오른 지역이라면 이 친구의 가격 자체가 웬만큼 빠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렇게 저평가는 아닐 수 있어요. 완전 고평가는 아니겠지만 좀 빠졌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고평가일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네가 살려고 하는 게 가격이 다른 지역들 대비 고평가가 아닌 게 맞는지를 꼭 확인하는 작업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고평가 여부는 사실은 너무 주관적이라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소득 대비 뭐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에 뭐 미국의 뉴욕에서 이걸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반포랑 비교했을 때 옛날에는 이게 2배 차이 났는데 지금은 똑같아졌어. 그러니까 서울이 고평가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갖고 막 비교하기도 하고요. 네. 소득을 갖고 비교하기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멀리는 하기 힘드니까 가까이 있는 지역 가지고 좀 비교해 보는 건 필요한 것 같고요. 대신에 서울하고 비교했다면 뭐 경기도의 지역이랑 또 광역시에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저는 비교를 많이 해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실 같은 경우는 서울 하면 맨날 잠실 뭐 S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얘가 뭐 19호까지 갔다가 뭐 또 다시 또 이렇게 조금씩 뭐 약간 뭐 거래가 돼서 올라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 현재 그 33평에 매매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저기 대전에 있는 대장 아파트, 대구에 있는 대장 아파트 이런 친구들 중에서 33평하고 비교해보면 당연히 잠실이 비싸겠죠. 입지가 좋으니까. 네. 그렇지만 40평, 50평이랑 비교해보면 가격이 비슷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친구들 10년치 가격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비교해보면 과거에 이 친구나 이 친구나 거의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면서 움직였구나. 지금은 어떻게 돼 있지라고 봤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은 지금 만약에 옛날에는 훨씬 저렴한 아파트가 잠실이랑 만약에 똑같아졌다면 어떻게 보면 대전이 고평가돼 있거나 잠실이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격 저평가돼서 판단하는 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 절대적인 지표를 확인하는 건데 저는 일단 2가지를 체크하면 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장 움직이면 어렵다. 왜? 지금 서로 심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심리 싸움에 대한 결과물이 뭐냐면 거래거든요. 이 거래가 안 발생하면 이게 한쪽이 완승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내가 생각한 그 동네, 그 정도 입지 수준에서 이제는 조금씩 자연스럽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1순위고요. 이런 상황이 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역에 미분양이 많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심리가 좋아지고 다 좋아진다 하더라도 미분양이 그 지역이 하락 침체기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재고가 지금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2가지 정도 체크해보고 아까 가격에 대한 거 체크해보고 이 정도면 그래 해도 괜찮겠다 라고 판단 들면 그때 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